한국학술정보원의 최미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총 4분을 모시고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중간에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그램북에 나와 있는 이벤터스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궁금증을 잠시 참고 계시면요. 저희가 4개의 발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과 세션은 디지털 시대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시민 역량이라는 주제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첫 번째 발표자분을 모시고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실 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오신 정재영 교수님이십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정재영입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시민 역량의 현황과 강화 전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유네스코 방콕 오피스에서 진행했던 작년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컨퍼런스에 맞게 특정 부분을 디지털 참여 중심으로 구성한 내용을 말씀드릴 순서는 필요성 및 목적, 추진 과정, 주요 연구 내용과 결과, 그 다음에 논의 시사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은 유네스코에서 교육 2030 아젠다 중에서 ICT 역량 및 기술의 습득을 점차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시민들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고, 디지털 시민성은 기본적으로 미디어상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말하는 시민성과는 차별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 사회로 명명되듯이 ICT가 급격히 발전되고 있고 이런 기술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네스코에서는 2016년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이고 민감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 및 콘텐츠에 참여하는 역량, 그리고 온라인 및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역량,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역량 등을 디지털 시민성 또는 디지털 시민 역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은 언어 수리, 학습에 대한 학습, 문화적 인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횡단적인 핵심 역량이라고 정의된 바이기도 한데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 연구 중에서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맞는 이런 정의와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의 역량들의 포괄적인 어떤 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방콕 오피스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ICT 사용을 통한 디지털 시민성 양성이라는 주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ICT의 활용이나 아니면 교원 연수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방콕과 우리 캐리스가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한 부분으로서 디캡, 디지털 키즈 아시아 퍼시픽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추진 과정은 먼저 2017년부터 논의가 진행되는데 저희 이화여대 태평양 예방연구가 참여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구글의 펀딩을 받아서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연구를 워크숍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도 많이 참여하고 각 국가가 참여해서 디지털 활용, 디지털 보안, 디지털 참여, 디지털 정서지능, 창의 혁신이라는 5가지 영역을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디지털 활용은 ICT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겠고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은
안전하게 활용하고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조하고 있고, 디지털 참여는 오늘 조금 더 강조해 줄 부분으로 미디어를 활용해서 개인적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참여하는 것, 그다음에 디지털 정서지능은 긍정적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또 창의혁신은 디지털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해가는 이런 역량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DTF로 명명된 프로젝트는 우선 2017년 7월에 모였던 모임에서 한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피지 4개 국가를 파일럿 대상으로 해서 문항을 개발하고 이후에 전역으로 확대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연구팀 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소에서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을 담당하고 나머지 3개 국가의 관련 기관에서 협력체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성 측정 도구의 개발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영역을 반영을 하였고, 5가지 영역에 80개 정도의 문항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는 세부 역량으로 2개 내지 6개까지 세부 역량이 정의되었습니다. 파일럿 테스트는 파일럿 연구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의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 검사를 조금씩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문항의 신뢰도는 크롬박의 알파가 0.9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위 영역별로도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비조사 결과 문항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개 국가에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0명 이상, 방글라데시가 1055명이고 베트남 1051명, 피지는 1239명, 한국은 1784명의 만 15세의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기술 통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해 왔느냐라는 질문에 한국 청소년들은 5년 이상이라는 답이 만 1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세 이전부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시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맨 오른편에 방글라데시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피지,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44%가 5년 이상인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한국의 경우에 3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청소년의 61%, 상당히 높게 나타났고, 비교적 굉장히 오래 사용한다고 해서 5시간 이상으로 22.4%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가 표준화된 어떤 기준 시간은 없지만 상당히 과도한 수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은 누구한테 배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4번째 항목이 혼자 배웠다라는데, 파란색 항목이 압도적으로 59.3% 컴퓨터는 혼자 배웠다고 지금 응답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방글라데시는 맨 왼쪽 보시면 46.3%가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라고 해서 얼마나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느냐, 아니면 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느냐가 아시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컴퓨터보다 더 높게 한국 학생이 아까 59.3%가 컴퓨터 혼자 배웠는데 인터넷은 68.3%가 스스로 서술한 것으로 응답을 했고, 베트남도 비슷한 수치 보이는데, 보신 바와 같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선생님으로 배웠다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영역에 대한 디지털 시민 역량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붉은색으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게 한국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 높은 것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디지털 참여, 오늘 좀 주제로 삼고 싶은 디지털 참여 영역은 각 국가에서 좀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4개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우리 영역 5가지 영역 중에 디지털 참여가 한국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창의 및 혁신은
4개국과 모두 낮은 것으로 최하위 점수로 나타나서 지금 15세 수준에서는 디지털을 활용해서 창의 혁신에 이르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나눠서 살펴보면 디지털 활용 역량은 0.31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높게 나타났고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의 경우에도 3.53으로 한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디지털 참여의 경우에 역량이 2.98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난 특징이 있겠습니다. 특히 시빅 인게이지먼트, 사회 참여의 부분에 있어서 좀 이따 문항부를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이 다른 영역보다도 훨씬 더 낮은 영역인데 그중에서도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 의사소통하고 교환하는 이런 부분도 4개 국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인터넷 에티켓을 네티켓이라고 표현하는데 네티켓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실 이제 학교 교육에서 네티켓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서지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보통 이상 4개 국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 혁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국 공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조금 주제와 관련해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걸 한국 청소년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중단 회귀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 변수들을 독립 변수로 했을 때 우리가 종속 변수 삼고 있는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영향 요인을 긍정적 영향인지 부정적 영향인지를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보기 위해서 중단 회귀 분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디지털 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색깔 부분이 멀리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우리가 표시를 했고 빨간색의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활용과 관련해서는 가정의 도서 보유량 이게 이제 문화적 자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문화적 자본이 높을수록 디지털 활용 역량이 높은 것으로 그다음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기간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접근성 흑인 기술 배움 경험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컴퓨터 사용을 스스로 배우는 것들이 더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게 활용에서는 좀 더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디지털 보안 및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남학생이 떨어진다라는 게 나타났고 사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보안 및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일 사용 시간이 디지털 보안이나 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웹이나 앱 개발 경험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참여를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디지털 정서 지능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도서 보유량이라든가 디지털 기술 접근성, 웹 개발 경험 등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 및 혁신과 관련해서도 부모의 교육 수준이나 디지털 사용 시간 여기에서는 이제 디지털 사용 시간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아까 방향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5가지 영역에 있어서 제가 긍정 부정 요인들만 뽑아낸 건데 가정의 도서 보유량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디지털 기기를 오랫동안 사용한 것들도 긍정적인데 사용 시간의 경우에 보안 및 탄력성 이런 부분에는 마이너스고 창의 혁신에는 플러스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ICT 종사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창의와 혁신은 잘 만들어내시는데 건강상 문제가 있다. 여기에 지금 딱 드러나고 있는 분석 결과다라는 생각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의 접근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스스로 배운 경우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웹 앱 개발 기능이 상당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서 학교에서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코딩이나 이런 교육이 실제 활용 능력을 기르는 쪽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디지털 참여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참여와 관련해서 정보 공유와 상호작용, 사회 참여, 사이버 에티켓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1, 2번이 우리나라가 낮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문항이 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특히 낮은 영역만 살펴보면 인터넷을 활용한 소통, 그다음 인터넷을 통한 공유, 온라인을 통한 지식 공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이런 측면이 소통과 공유의 측면이 되겠고, 사회적 참여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SNS를 통해서 뉴스를 게시한다거나 직접 본인이 게시한다거나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거나 동네나 지역사회 문제 개선, 사회 문제 개선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이게 나타났고 네티켓은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계실까 생각됩니다. 참여 전체는 아까 제가 잠깐 스킵했는데 성별 남학생 입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의 도서 보유량은 플러스 학교의 디지털 접근성이나 웹 개발 기능 경험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정보 공유와 상호작용은 영향력이 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 사회 참여와 사이버 에티켓 이렇게 나눠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제 발표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아서 빨리 진행하면 디지털 참여 전체의 영역, 세 개의 하위 역량을 합쳤을 때 남학생이 좀 떨어지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좀 나눠서 살펴보면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 부모나 가정의 SES가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사용한 기간이 마이너스, 오래 사용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 참여와 공유가 떨어진다라고 이제 나타났는데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스스로 배우는 것이 스스로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웹앱 개발 개발 경험이 이 두 가지 우리 사회 참여에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소재지가 도시인 경우가 조금 높게 나타나서 농촌 지역이 역시 약간 좀 낮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체 요즘 학업 성취도 평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수학은 남학생이 잘하고 국어는 여학생이 잘했다고 얘기가 평가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모든 과목의 여학생이 다 뛰어난데 이쪽 그 디지털 역량이 있어서도 여학생 역량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남학생들을 사회적 약자로 우리가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이 있으니까 남학생이다. 아들이 공부하고 수학이 요즘 국어화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 수학이 돼서 남학생들이 수학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있어서 역시 사회적 약자라고 지정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긍정적인 게 좀 나타났고 디지털 사용 시간은 아까 기간은 긍정적이지만 시간은 긍정과 부정이 같이 나타나는 걸 제가 말씀드렸고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걸 스스로 학습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거는 스스로 학습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동기가 높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딩이나 웹 개발 경험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나서 학교 교육과정이나 아니면 학교 밖의 경험에서도 이런 실질적 경험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으로 시각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보안이나 탄력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서서 이런 각각의 역량이 골고루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학생들의 수준 관심이 좀 너무 다양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어떤 학생들 학교 교육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디지털 역량 개발에 있어서 너무 혼자 하는 게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학생들이 방향을 잃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더 관심이 많은 아이들에 대한 멘토들을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 간, 성별 간 격차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지털 역량 중에서 특히 아까 세 번째 영역인 참여 영역에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아마 제 뒤에 많이 발표를 좀 대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여러 번 강조한 성차도 좀 남학생들 너무 게임만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우려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앱이나 웹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중심을 좀 전환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시간 때문에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마치고 있다 토론 시간에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재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는 디지털 시민 역량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토대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던져주셨고요.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조정권 수석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발표에 이어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해외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을 위한 어떤 정책과 어떤 교육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시고요. 오늘 저에게 부여된 가장 큰 역할은 지금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있어서 다음 발표하시는 분들부터는 조금 시간을 앞당겨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따뜻한 박수로 조정권 수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발표를 짧게 잘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짧게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맡은 주제가 디지털 시티즌십 관련 해외 동향입니다. 사실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할 때 이제 이게 오늘 또 주제 어제도 보면 주제가 다들 리트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서 그 디지털 시티즌십 그 사람은 디지털 리트러시 이렇게 얘기 쓰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연구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고 일단 외국 동향을 좀 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이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디지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술과 사업자 역할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참여에 대한 것도 제가 잠시 시간이 되면 이제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의 정의는 상당히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이런 어떤 것으로 디지털 시티즌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뉴질랜드 이야기하는 건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 참여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EU에서 말하는 디지털 시티즌십을 보면은 참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접근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감하고 개인의 안전까지 포함하는 아주 폭발적인 것으로서 디지털 시티즌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티즌십은 사람에 따라 학자에 따라서 학문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맞는 그 어떤 맥락에 따라서 정의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건 이후에서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제가 생략을 하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지금 영국에서 나온 그로잉 업 디지털이라고 하는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보고서 내용 속에 14세, 14세 아동에게는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다는 얘기를 밝혔고 그리고 이제 이 영국에서 나온 보고서 여기서도 디지털 리트러시를 일기설기 산수와 함께 교육의 사유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영국의 교육 현황을 살펴보니까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과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필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관계에 대한 성교육이 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티즌십이 현재는 컴퓨팅과 시티즌십에서 가르쳐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관계와 성교육 속에서도 시티즌십이 가르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에 관련된 것은 여전히 얘기될 것이고 이제 시티즌십 속에서도 우리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부분들은 필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디지털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도 많이 가르쳐지고 현재 뭐 영국 정부에서는 많이 가르쳐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르쳐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앞으로는 이제 관계와 교육 속에서 디지털 시티즌십이 좀 더 많이 가르쳐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보고서들 보면은 읽어보시면 이제 포인트는
하면은 현재 영국에서도 디지털 리트러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리트러시에 대한 교육이 충분치 못하다.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교사훈련이 필요하다. 영국 얘기입니다. 우리 하고 차이가 제가 당장 얘기하면 어쨌든 영국에서도 상당히 디지털 리트러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직군이 나온 보고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얘기인데 미국은 디지털 시스템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미국은 상당히 이제 디지털 시스템 커리큘럼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영국보다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미국에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금 범위가 좀 좁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안전과 윤리 같은 개념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지키고 뭐 미디어 리터러시 뉴스 리터러시 같은 거 포함되어 있지만은 참여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이 법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신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신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디지털을 이용하게 한다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것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의 하나로서 디지털 시스템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 그 학교가 60% 이상의 디지털 시스템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사회학교는 알아서 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공립학교가 연방정부로부터 통신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가 뭔가 활동을 한다는 걸 증명해. 그 방법은 다양하겠죠. 뭐 그걸 시즌식 커리큘럼 운영하든지 아니면 학교 캠페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 상황 때문에 디지털 시즌식 커리큘럼을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채택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들도 보면은 현재 이제 미국 25개 주에서 디지털 시즌식 미디어리스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미국 워싱턴 주가 대표적인 주인데 이미 26년에 16년에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법에서 이제 뭐 몇 시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고 주 차원에서 이런 교육이 잘 되게끔 이런 환경을 제공하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17년에도 그걸 만들었고 19년에는 이제 이 법은 이제 시행 중인데 재정 지원을 해라. 그래서 연방정부가 학교에 재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리트러시나 시대식 교육이 제대로 되고 하라고 지금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연방정부에서도 이런 법을 만들어주고 이 법은 상원에 제출된 법인데 이 법은 이제 제한된 상황입니다. 여기도 이제 주가 시대식과 리트러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상정해놓고 있고 그 예산으로서는 주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이런 법이 지금 상원에 지금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이나 미디어리티 교육과 상당히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제가 싱가포르 얘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싱가포르는 사이버 웰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웰니스는 어떻게 운영되냐면은 사이버 웰니스도 이제 자기를 표현하고 관계를 잘 맺고 참여까지 포함되는 이런 것들 사이버상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이버 웰니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 싱가포르도 이제 사이버 웰니스가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에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는 우선 이제 사이버 웰니스를 이해하기 전에 이 관계 정신 생활 지도라고 하는 초등학교에는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관계 정신 생활 지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홈티처라고 하는 건데 이 속에서 이제 매주 한 번 시작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사이버 웰니스 이전에 인성과 시티즌십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래서 이제 인성과 시티즌십을 15시간 이 관계 정신 생활 지도에서 해. 그 속에 이제 인성과 시티즌십 하는 그 속에 사이버 안녕을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 속에 관계적인 생활 지도가 있고 그 속에 인성과 시티즌십을 할 몇 가지 해야 되는 것이 이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이버 안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중점은 인성과 시티즌십 과목이 13시간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이제 4시간을 배정을 하는데 나머지 5시간은 성교, 나머지 이제 4시간은 학습이 집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성과 시티즌십이 학교 정규 커리큘럼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성과 시티즌십은
13시간 독자 시간만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외 영어나 뭐또 일성신인 관련된 교내 활동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걸 채우는데 이 속에서도 이제 사이버 안전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이버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 교육 과정에 안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외국의 사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특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개인의 어떤 윤리, 개인의 어떤 그 심성, 개인의 어떤 그 의지 이런 것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이라고 하는 환경 자체가 개인의 어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디지털 환경 자체를 자기 관리가 잘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주제입니다. 이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 기존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최근에 연구소나 보고서들이 보면은 온라인상에서 잘못된 상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개인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져야 된다. 사업자가 제공하는 환경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자에 대한 책임, 물론 사업자들이 이제 기술도 개발하고 사업자들이 이제 개인 역량 개발을 시키지만은 사업자들에게 상당히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인데 독일의 소셜미디어 강제법에 의하면은 이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곳에서 불법 콘텐츠가 인지된 후에 24시간 이내에 제거하지 않으면 사업자를 처벌하는 이런 법이고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도 영국에 독일에서 이렇게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례가 있고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 알고리즘에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콘텐츠를 제공할 때 거기서 이제 잘못된 소위나 차별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정당하지 못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알고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지는 것이 지금 최근 추정. 이 부분 지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센터 포 휴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전직 구글과 페이스북 임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 이 사람들이 구글과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자체가 사람을 행복시키고 시간을 많이 머물게 하면서 올바른 대화를 하기보다는 편견된 정보에 노출되게 만드는 식으로 움직이시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센터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제 사회공헌 이런 것들도 개인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가 잘못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소셜미디어 알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내가 대화를 하면은 기본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대화가 사라지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댓글을 내가 메시지를 남겼으면은 그 메시지에 답글을 남길 경우에는 내가 메시지 남긴 사람은 허락을 받고 댓글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나의 허락도 받지 않고 메시지에 댓글이 남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 나에게 허락을 받고 허락이 받지 않는 댓글은 사라지게 해야 되고, 그리고 댓글을 남길 때는 몇 번 재참moeten 된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댓글을 남기지 않게끔 네가 브레이크를 달아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에 안전벨트를 달고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달듯이 지금은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것,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안전장치와 브레이크가 너무 없다. 그래서 그것은 네가 만들지 않는 네가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잘못된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은 바로 원인이 떠서 차단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교육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함으로써 이제 교육에 있어서도 너 자신의 안심이, 내 자신의 조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혁신에 있어서도 이제 기존의 혁신은 우리가 업무적 시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정당에 참여하는 것이 기존의 시민이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된 시대에서는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인터넷 21시대에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 타임즈에서 대소 브로커라고 했어요. 브로커의 상식입니다. 물론 브로커가 상실돼가지고 너무 개인이 너무 나대는 것은 없지만은 브로커의 상식인데, 지금 보면 전자상근에 이런 것들 많이 브로커 상실됐죠. 여전히나 정치에서는 브로커 상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정치에서도 브로커가 상실되어서 시민이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제 자기 실행적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게 되고
스스로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야 되고 하는 문제인 것 같고 다가야 할 것 같아요.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제가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제가 말이 빨리 해서 얘기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에 압박을 드렸는지 굉장히 서둘러서 발표를 해주신 조정문 수석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정책이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해외에서 얼마나 그 강력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군자초등학교의 김영태 선생님께서 실제 그러면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선생님을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의 군자초 교사 김영태입니다. 그 디지털 시민성이 학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셔서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시는 고민이 디지털 시민성과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가 혼용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매우 학교 현장에서는 이 단어를 인식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인터뷰를 찾아봤더니 여기 정지영 교수님께 걸려가지고 제가 다행인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용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더 책임감 있고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디지털 시민성이다라는 거에는 학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교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뒤에는 일반 시민성과는 다르다라고 한 표현은 약간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요즘 학교에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독 자료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내보내고 있고요. 실제로 교육부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라고 이런 카드뉴스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교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묶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정제된 용어를 묶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고 그냥 리터러시라는 단어를 묶어보자. 왜? 아직도 리터러시 단어는 정의가 안 됐거든요.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 단어가 늘 새로워요. 그래서 새로운 단어를 접하면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아요. 오, 신기한데 뭐 이러다 보니까 요즘의 새로운 단어가 디지털 시민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 디지털 시민교육을 어떻게 보냐면 정보통신 윤리교육의 다른 네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윤리교육 하라는 거야 정도에서 학교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민교육의 위상이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그 교육부에서 학교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했을 때 4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 사회적 책임, 민주적 행동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 요 한 칸이에요. 그 말의 뜻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디어 교육을 바라보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하나의 소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비판적 사고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소재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주로 나오는 게 가짜뉴스,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바라볼 수 있느냐를 이 비판적인 관점으로 하는 것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부다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디어가 전 영역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 리터러시 역량이 함량되는데 그 폭이 매우 좁게 느껴지는 게 요즘 학교에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 미디어 빼고 그럼 리터러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사실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터러시를 이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저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용어 한 단어와 비슷한데 라고 했을 때 리터러시를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해본 거죠. 리터러시를 영어 단어로 풀어보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문으로 해석을 하면 문해력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역량이 확장된 거죠. 그래서 보면 그 글이라는 건 말과 같아요.
그리고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안에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미디어란 결국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건데 이 미디어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맥락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읽는다는 건 예전에는 텍스트만 읽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진을 읽어야 되고 동영상을 읽어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읽어내야 되는 게 읽는다는 개념이 확장된 거죠. 그럼 보는 거, 읽는 거 그렇게 하면 결국 정보를 수용하는 게 우리가 읽는다는 표현을 하겠죠. 너무 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는 건 결국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성찰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표현한다는 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쓸까를 고민하면 결국 창의적 사고와 참여와 공유의 문제가 나오겠죠. 내 생각을 잘 표현하고 다른 생각과 의견을 상호 받아들이고 이런 역량들을 우리는 결국엔 시민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1세기 파트너십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4C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션, 협업, 창의성 이 네 가지 역량을 가진 사람을 우린 뭐라고 할까요? 우린 저런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죠. 결국 말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지 전 세계에서 어디나 기르고 싶은 건 시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 역량은 결국 리터러시란 말로 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바꿔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 AI 리터러시, 무슨 리터러시 엄청 나오죠. 근데 그게 정의가 안 되는 거죠. 왜? 리터러시란 말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 디지털 시대에서 리터러시란 말을 시민 역량이라고 바꾼다면 AI 리터러시는 AI를 통해서 내가 시민으로 가는데 도움을 주거나 내가 AI를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학습하면서 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게 AI 리터러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표현하는 게 리터러시 역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리를 갖고 있어서 이런 리터러시 역량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디지털 시민성이라는 건 아까 교수님이나 박사님 계속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결국 판단 역량과 실천 역량과 활용 역량이 고도 발전한 사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적인 힘에서 외적인 외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시민들을 길러내는 것들이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민이라고 하고요. 이 디지털 환경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디지털 시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 오프라인상에서 기초정신지로 토의 토론이나 독서나 이런 걸로 활동하면서 그 고등사고 기능을 길러냈는데 이제는 환경이 디지털 환경으로 변하면서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머무는 이 세상 속에서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배워야 되는 게 그게 디지털 역량,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디지털 시민성은 시민 역량과 시민성과 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시민성은 우리는 언제나 필요한 거죠. 이게 환경이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농경 시대에도 아마 시민 의식은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어디 뭐가 필요했을까? 두레나 품앗이도 사실은 시민 의식이거든요. 연대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서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내가 머물 수 있는 이 바운더리가 더 커진 거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와서 시민 역량이 조금 더 커져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죠. 1, 2차 산업혁명 시대보다 더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대가 돼서 더 많은 고민과 시민 의식이 필요한 거죠. 이 이후에 5차 산업혁명 시대 안 올까요? 전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민의식을 요구할 거라는 거죠. 시민의식이 다르고 서로 이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야 될 게 많고 관계 맺어야 될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지키는 힘, 그게 디지털 시민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시민성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온 시민성과 다른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가를 했을 때 이 디지털 시민 의식, 시민 역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점으로 접했을 때 실제로 이 컨퍼런스를 주관해야 되는 기관은 교육부인 거죠. 교육부에서 민주시민 교육과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가 이 시민교육을 잘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누군가 이걸 잘하는 개인의 역량으로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시민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부나 아니면 교육기관들에서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거라면 정말 관심을 갖고 시민교육 관련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마음과 함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학교에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큰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히 지금 청중 중에 교육부에서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기관도 그렇고 이하에서도 그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잘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학교 그다음에 어떤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그렇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개념들과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어떤 민주주의, 온라인 세상에서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어떤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빠띠의 권오현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빠띠의 활동가인 권오현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제 교육? 네, 사실 전 이제 첫째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하고 있던 얘기인데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하는 일이 좀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미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이제 뭐 세대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늦어버린 것 같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바꿀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과 그리고 좀 저희가 좀 발견하고 있는 지점들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리면서 그 교차되는 지점들을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빠띠라고 하고요. 저희는 민주주의 활동가 활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세상을 더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인데요. 이게 뭐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정치인을 바꾸거나 이제 새로운 정치인들을 젊은 세대에서 발굴해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근본적으로 세상이 민주적으로 바뀐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화살표와 색깔들이 다른 화살표들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작은 조직 안에서도 뭔가 의사소통들이나 서로를 신뢰하거나 또 그러기 위해서 그 정보들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많은 그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나서서 뭔가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목소리를 지금은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정권이지만 안 그런 적도 있고 안 그런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만 봐도. 그래서 그럴 때 시민들이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그 저희가 캠페인 쪽으로 고민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실 의지만 있다고 되는 일은 아니니까 실제로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기관들이나 시민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더 그 부분들을 좀 더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들을 뭘까를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절대적으로 좀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그리고 좀 더 온라인상에서 뭔가 이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똑같죠. 이렇게 발언하거나 자기 의견을 내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뭔가 그 효력이 발생하는 장치들을 놓고 사람들을 참여시켜야지 사람들이 효능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협치나 분권 장치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통령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뭐 민주주의 뭐 거창하게 정치 참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찾아보니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적합하게 인지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그런 장치들, 그리고 같이 수기할 수 있는 장치들, 내가 뭔가 표현할 게 있을 때 적절하게 의사 표현할 수 있고 필요하면 조직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걸 더 나서서 어떤 행동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통 방식들이 좀 기존의 방식들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든 오프라인에서 만나더라도 기존의 방식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좀 더 그 각 영역에 맞춰서 들여다보면 뭐 국회 이런 그 틀들을 갖다 놓고 보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더 투명하게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사람들이 직접 발의하거나 어떤 그 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하는 과정들이 될 테고요. 마을로 돌아와도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테고 뭐 학교로 돌아가도 사실은 이런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일들이 사실 무수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만들어가야 될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각의 필요한 툴kit들을 만들고 보급하는 일들 그리고 필요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룹을 만드는 걸 도와준다거나 실제로 캠페인을 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오프라인상에서 그 소통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그 특정 기관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시민인권 플랫폼 같은 것도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아마 이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그 민주주의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함께 시민참여 플랫폼을 2년 반 동안 저희가 기획 운영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좀 변화하고 있는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하는 여러 활동 중에 시민 참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시민이 참여로 이루어지는 좀 공론장을 기획하고 운영하려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것은 시민 참여 플랫폼인데 저희가 잡고 있는 컨셉은 서울의 공론장이라는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한국이 좀 느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 시민 참여 부분에서도 빨랐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만 해도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시민이 제안하면 공무원이 답변하는 시스템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 시민이 제안한 거를 공무원이 답변하는 수준에서는 여기 계신 아무도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혹은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만들었는데 궁극적으로 가고 싶은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은 게 있지만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중요한 게 뭘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은 참여 민주주의라고 했던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었지만 시민이 제안한 것을 한 시민의 제안으로 보고 한 공무원이 답변해서 거절하거나 판단하는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민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그 공론이 정책화되는 작업을 만드는 걸 목표로 했고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는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제안을 해서 공개해서 다양한 참여,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모여서 그 정책이나 그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프로세스를 잡았고요. 그래서 크게 구조는 50명이 제안하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이 제안하면 의제 선정단의 검토 과정을 거쳐서 그 의제 한 줄이라도 제안이 올라오면 그 제안이 500명 이상 공감을 얻으면 의제를 만들어서 기획하는 작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입장에서는 좀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이제 관에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의제를 그냥 시민의 제안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뭘 왜 주목해야 되는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구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라인상에서는 아주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오프라인상에서는 다양한 시민들이 심지어 거리에서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리 나가서 진행을 했고요.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은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그 서울시 정책 중에 아동 돌봄 정책이 있는데 그 정책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을 받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이제 두 개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사실 이제 공론이라는 단어들이 지금 많이 익숙해하시고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지금은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파티가 시작한 지 4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색한 단어였고요. 정치 참여랑 똑같은 단어로 다들 생각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저보다 전 세대 분들이 민주주의는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바라보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를 생각보다 시민들이 빨리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부부 관련 케이스는 이제 보건소에서 난임 관련 주사를 받게 해달라. 그리고 주변에 난임 관련된 그 부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이 주사를 맞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데요. 사실은 이제 본인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제안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는 공무원 마음대로 보건소에서 이걸 맡게 해달라 해주라 뭐 이런 판단할 수 없으니까 거절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공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론화 시키고 시민 토론도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5,000명이 넘어서 시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하면서 실제로 서울시 난임 정책을 다루는 공모도 생기고 서울시 난임 정책 예산도 생기고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건 그 난임 부부들이 왜 난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메시지를 바꿔나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임과 관련된 고통을 이제 혹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이 문제를 이제 자기들이 해결하려니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집값을 안 오르는 거,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기고 전세로 옮겨서 월세로 옮기고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가고 해도 난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는데 이 모든 게 나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들을 깨달으시면서 사회에 발언하기 시작하면 사회가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근데 여기까지만 가면 사실 많은 분들이 왜 특정 계층을 도와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이분들이 이제 저출산 시대에 난임 부부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 과정에 같이 진행하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참여가 늘어나면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목소리만 커지는 사람들이 다 뭐 하지 않겠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룰을 지키려고 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내 주장이 들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들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거든요. 길고양이 같은 케이스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저희가 재건축 지역에서 고양이들이 이제 그 보호받지 못하고 재건축이 시작되면 그냥 그 건물이 무너지면 깔려서 죽어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걸 보호하려고 하는 이제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올리셨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시민 토론을 거치고 뭐 5,000명 넘고 해서 시장님이 답변도 하고 그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데까지 연결됐는데 그 과정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특정 집단이 그러면 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오프라인 토론회 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오프라인 토론을 저희 같이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도 오시고 여기 이제 제안하신 분들도 오시고 운동하시는 분도 오시고 지역에서 고양이를 보호하는 개인 활동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모두가 갑자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공론화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이 정책이 앞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직접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는 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하려면 혹은 내가 그게 옳다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관이 움직이고 그리고 관이 움직이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도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고 아직은 뭐 디지털 디바이드든 뭐 그 양극화된 의견이나 이런 일들이 좀 한동안 더 있겠지만 저희가 이런 규칙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고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서로가 좀 더 공감하는 하고 규칙을 시스템 만들어 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서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관이 움직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꼭 정치인을 만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관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쨌든 참여민주주의에서 당분간 수기민주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아까 많이 보셨던 온라인상의 여러 문제들도 있고 또 필요한 제도들도 있고 한데 교육도 있고 많이 이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좀 더 저희가 서로 좀 더 신뢰하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좀 그 제도들을 많이 마련해 나가고 문화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 일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목표로 작업하고 있는 파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고요. 이제부터 지금 주신 질의응답과 그다음에 토론회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분의 발표자께서 앞으로 참석해 주시고 준비가 되는 동안 아까 그 이벤터스 사이트에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올려주시면은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에 비해서 질문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발표자분들께서 질문을 선택하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정재훈 교수님 발표 순서대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디지털 탄력성이 어떤 개념인가? 제가 아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질문에 답변드리면 디지털 탄력성은 영어로 레질리언스라는 게 워낙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을 이렇게 꾹 누르면 손을 띄워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이게 탄력성이 있는 건데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저희 학교 폭력 예방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이 정서적, 신체적으로 다 탄력성이 좀 약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게 민감성이기도 하고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길러줘야 된다라는 걸 많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구에서 디지털 탄력성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각 국가의 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걸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래서 회복해낼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 뒤에도 문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악플이나 아니면 스팸 메일이나 이런 문제, 디지털 상황에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고 있고요. 이 뒤에 다른 분이 아마 여기 to all로 되어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악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 악플이나 이런 게 두 가지 종류로 우리가 활동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악플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네티켓이라고 표현하는 선풀 달기 운동이나 우리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인데 안 하는 걸 이제 가르치는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가끔 페이스북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댓글이 심상치 않은 댓글 올리시면 마음에 상처가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누구나 이게 상처가 남고 카톡을 하다가도 이렇게 약간 비난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상처받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결과적으로 디지털 탄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몇 개 더 답해드릴까요? 아니 시간이. 네.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발표에 디지털 사용 시간, 기간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디지털을 활용하느냐,
디지털 사용 목적에 대한 거는 발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 내용을 워낙 이렇게 문항을 다양하게 해서 실태 조사라면 저희가 문항을 많이 만드는데 이 연구의 목적은 사실은 디지털 역량을 이제 어떻게 잴 거냐 하는 연구였고 사용 실태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문항만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역량만 묻는데도 80문항이기 때문에 다양한 실태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구 목적이 사용 실태는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빠져 있고 아주 대표적인 것만 넣었다.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한데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데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그 캐리스에서 매년 유네스코 방콕 오피스에서 매년 ICT 활용 보고서를 국제 비교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사용 현황이라든가 교육 실태가 캐리스를 통해서 조사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아마 보시거나 아니면 니아에서도 제가 알기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걸 연구하고 계시니까 그쪽 보고서를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희 연구에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발표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었는데 디지털 활용에 있어서 활용 역량이 지역 간 또 아까 여러 번 얘기됐던 SES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아니면 문화적 자본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해줄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좀 나눠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기기, 매체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이 매체와 또 요즘 순환주기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다른 연구에서 본 것 중에 다른 이제 미래교육센터 뭐 이런 걸 조사하느라고 한 설문조사에서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대상 설문에서 매체 사용 어떤 매체를 사용해 봤느냐는 질문에 초등학교 5, 6학년 중에 노트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라는 질문에 서울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서 한 연구긴 한데 그 지역에서는 한 50% 이상이 노트북을 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노트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로 본다면 최근에는 이제 집에 노트북을 안 가지고 있는 집들이 이제 데스크탑은 또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다 온 가족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집에 안 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험해 봤느냐 안 했느냐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게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보다 좀 큰 탭이라던가 태블릿 PC와 노트북으로 연결된 사실 기능이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은 제가 볼 때는 유저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유저용으로 다양한 앱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창의적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의적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탭이나 노트북 이상의 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유저로만 우리가 아이들이 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까 보신 앱이나 웹 개발 경험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스마트폰 가지고 해결돼. 물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많이 만들지만 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냥 다양한 앱을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매체 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도 오늘 얘기하던데 자기 데이터가 다 끝났다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지금 이제 월말이라서 한 2, 3일 전부터 이제 아들이 자기 다 떨어졌다고 빨리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해결을 안 해주고 며칠만 참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그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이제 물론 이제 공개되어 있는 와이파이 구역이 있지만 와이파이 프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쓸 수 있는 정도의 차이도 사실 굉장히 큰 격차라서 그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유저로서 그냥 소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생산적인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의 지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믿고 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멘토가 될 수도 있는데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게 다 부유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층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제한되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 과거에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예전같이 PC 지원 사업이라든가 온라인 서비스를 요즘에 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KBS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방식의 이런 정보격차 해소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 질문은 다 된 것 같고 2, 5이 좀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른 분들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발표 드리면서 하나 참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엊그제 발표한 내용 중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학원 일요 휴무제 이걸 이제 그제 발표했는데 아마 법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 선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100세, 150세, 200세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20살까지 너무 소진돼서 애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애들 자체 1학년이 프레시맨이 돼야 되는데 어느 프레시맨이 입학을 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올 때는 완전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맨을 프레시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공무원들만 수요일날 가정의 날로 쉬고 있는데 일찍 퇴근하지 말고 애들도 수요일날 귀가 후에 가정의 날에 아이들 없이 가정의 날을 지금 공무원들 보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의 날은 모든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물론 뭐 이제 영역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것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이. 그래서 이런 참여 활동 특히 여기에 공론화에 참여한 171명 중에 학생이 66명이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서울시교육청이 171명만 했지만 좀 더 아까 발표해주신 빠띠가 한 그런 툴을 활용한다면 예를 들어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만 명의 학생들이 힘을 좀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러면 법적으로 지금 안 되는 건데 이 빠띠가 한번 이 주제로 한번 아이들을 조금 이제 참여 우리가 지금 낮게 나오고 있는 디지털 참여를 이런 학원 휴무제 그들의 문제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면 좀 좋지 않은 좋은 이슈가 아닐까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관련 질문이 있으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 시간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충분한 토론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용재명 교수님께서 많은 정보를 주시는 걸 조금 이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사이버 밸리스 관련돼서 질문하셨는데 싱가포르 사이버 밸리스는 영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크리움이 이미 표준화된 크리움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한 60, 80페이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제가 간단히 영향처럼 자기를 표현하거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컨텐츠를 소비하고 그리고 디지털 매체에서 나오는 정보를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디지털 기사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미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역할극을 하기도 하거나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뭐 웰리스 앰버서더를 만들어서 학생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는 학교가 이제 통합처럼 돼 있어가지고 고등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의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리는 리터러시가 어렵다, 미디어리티시, 시티시 이런 운동이 개념적이 어려운데 그게 무조 사회자 과학이라 그러면 사회과학이 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과학도 그 속에 구체적으로 뭘 가르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그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리터러시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은 무엇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을 표현시키면 됩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라고 정하면은 그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용어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용어의 삽입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나가는 것인데 용어의 삽입은 없습니다. 용어에서는 막연하게 구상적인 얘기만 하고 그 속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 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선진국들은 그 속에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다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조금 이 사람 이 말씀 저 사람 저 말씀 들어도 별로 혼돈이 없죠. 왜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이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오면은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준화되는 그걸 개발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댓글 때문에 자살하고 한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지금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지금 선진국이나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포탈의 책임이 과거에는 포탈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중립적으로서 정보가 제공되는 것만 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포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약간 미국과 유럽과의 관점은 다른데 유럽은 좀 더 이제 책임을 부과시키고 미국은 책임을 조금 자율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포탈이 책임을 지고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그 포털에 나온 댓글 때문에 내가 자살했다. 그럼 포털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포털 책임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스스로 방법을 찾습니다. 뭐 인공지능을 도입하든 사람 도입하든 지금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페이북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서 자체적으로 가짜 뉴스는 자기들이 뭐 몇만 명을 고용해서 다 걸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죠. 강력히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포탈에 이루어지는 댓글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포탈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포탈에 교육을 하든지 네가 걸려든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안 좋은 정보가 뜨면 사람에게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사라지게 하든지 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포탈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앞으로의 추세라고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교육부 관계자님께 아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는 줄 모르고 제가 안 계시다고 해서 계시겠죠. 네, 저희가 디지털 시민성 교육에 언제 관심을 갖냐고 생각하면 인터넷 윤리 교육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건 우리나라 항상 사단이 난 이후에 사후 약방적으로 엄청난 양의 그 활동지나 이런 걸 내리면서 이거에 대한 예방책이 아니라 치료 방안으로 계속 이 시민 교육을 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아 그냥 뭐가 또 오네 이거 의미 없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신이 팽배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 학부모님들 역시도 시민교육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태클이 없으세요. 만약에 수학이나 국어와 같은 주지교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왜 이런 수업을 안 합니까? 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요구하지만 정작 중요한 시민교육을 안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민교육은 이벤트성으로 매우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시민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그 콩나물 물 주듯이 어렸을 때부터 촘촘히 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시민교육을 그냥 하나의 이벤트나 아니면 학생들이 문제가 났을 때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식 개선의 전제는 과연 이 디지털 교육, 시민교육이나 시민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를 하고자 했을 때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시수 확보를 한다고 했으면 어떤 교과에서 어떻게 뺄 것인가, 이렇게 되면 또 엄청난 문제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교과 이기주의나 교과 가진 여기서는 안 돼, 여기서는 안 돼. 결국 그러다 보면 시민교육은 나중에 그 소양교육으로 니네가 알아서 챙겨 이런 식으로 밝게 될 수 없는 시스템 구조가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선진국 프랑스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시민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과 수업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베이스로 해서 니네 환경이 디지털로 바뀌고 있으니 기본적인 베이스의 시민교육을 통해서 온라인 디지털 시민교육도 연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 디지털 시민교육이나 온라인 이 윤리교육을 보면 오프라인하고 완전 동떨어져서 다른 세상에서 또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학년 1, 2학년한테 사이버 세상은 완전 먼 나라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민성이 중요하니까 디지털 시민에 대해서 교육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교육한 후에 온라인에서도 이게 이어져야 되지 않니? 라는 접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이 됐을 때 아이가 가진
그 환경의 폭이 넓어지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세부 주제나 틀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니아의 그 아인스의 홈페이지도 있고요. 캐리스의 에듀넷에 가면 이런 자료들이 선생님들이 어마무시하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이런 교육은 온라인에서의 베이스가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 기초 기본 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꺼진 건가요? 네. 질문이 안 보이네요. 네. 네. 저는 그러면 그 아까 댓글 얘기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세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는 이게 뭐 직접 하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뉴스 댓글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언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00년대 초반이니까요. 저희가 합해도 20년이 안 됐거든요. 근데 20년이 안 됐는데 그 처음 만들어진 거에서 지금까지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뉴스 밑에 댓글을 붙여서 이 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자라는 거, 그리고 뭐 이걸 붙이면 트래픽도 좀 많이 올라가겠지 뭐 이런 배경이 있었겠죠. 근데 그때 만들어진 거에서 지금까지 발전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디어 교육이니까 말씀드리면 뉴스 자체도 사실은 종이에서 디지털화된 거 외에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 디지털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냐? 모르겠거든요. 뉴스가 지금 그 기사가 쓰는 방식도 뭐 바뀐 것도 별로 없고 기자들이 만드는 기사가 종이에서 화면으로 옮겨간 것 외에 뭐가 바뀌었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댓글도 한 20년도 안 된 이 댓글이 그 전혀 그 연구 개발 업그레이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의견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가 됐냐? AI에 비해서 정말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만나는 분들 지금 방금 선생님 얘기하셨고 또 이제 앞에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일단은 그게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수익을 얻고 있는 저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회사에 다녔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배터리를 조합으로 만든 이유도 그런 회사들이 사실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이제 유지되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민주주의 플랫폼을 만들 때 아예 그런 초기에 그런 수익이나 주주들로부터 압박 이런 것들을 좀 받지 않기 위해서 조합으로 만든 이유도 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수익을 목표로 이제 많은 트래픽을 높여서 사람들이 계속 붙어있게 만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는 쉽게 그 뭐라고 할까요? 서로 공격하고 쟁점을 뭐 만들고 싸우고 하는 그 양극화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어떤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걸 저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이 기술들, 뭐 인터넷에 보면 3, 40년 여기 계신 분들이 뭐 2000년대 초부터 인터넷 접했다고 생각하면 20년밖에 되지 않은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수기를 한다거나 온라인상에서 서로 예의를 지킨다거나 그러기에는 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서로의 신상을 털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신상을 뒤로 털지 않고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더라도 때리지 않고 이런 사회까지 오는데 몇만 년 걸렸잖아요. 저희가 그 몇만 년 걸린 거를 20, 30년 안에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과연 이런 인프라들을 충분히 투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하시는 것들이 좀 더 잘 이루어져서 우리 어떤 상식으로 새로운 상식으로 온라인상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노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책임들이 좀 기업들이나 좀 정부가 나서서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일들이 좀 나서야 되는 시대인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 기업체 중에 댓글의 그 독성을 좀 측정해서 뭔가 좀 그 다른 방식의 댓글을 만들 수 없을까를 그
드러내서 보여준 건 구글이 한 실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뭐 이런 발언하면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곳에서 뉴스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책임감을 통감하고 댓글을 닫겠다 뭐 이런 반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 협력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예의를 지키고 뭔가 새로운 결론으로 도달하고 하는 충분한 가능성들이 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 섞인 전망과 달리 현실은 조금의 리스크들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닫아버리고 충분히 어떤 민주주의를 좀 더 고양시킬 만한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인프라들의 투자는 현재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라도 많이 개선되고 많이 다시 한번 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딱 맞았는데요. 혹시 플로우에서 꼭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시면 네, 감사합니다. 안 계시네요. 네, 그러면은 예정된 시간에 딱 맞춰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네 분의 그러니까 오늘 그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며 참여해주신 청중 여러분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각자 오신 목적은 다르시겠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셨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분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20분 동안 휴식하신 후에 워크숍이 또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